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교과서 103쪽 알고리즘 설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 우리는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등의 제어 구조를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어 구조를 활용하여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명확히 정의된 규칙과 절차들을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과 비슷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영어로는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일상생활과 비유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결국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 대신에 로봇을 시켜서 무언가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봇 보고 밥을 먹으라 하면 로봇은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는다. 오른손을 든다. 밥을 뜬다. 입에 넣는다. 숟가락을 놓는다. 젓가락을 잡는다. 김치를 집는다. 입에 넣는다. 젓가락을 놓는다. 숟가락을 다시 집는다. 국을 뜬다. 입에 넣는다. 숟가락을 놓는다.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한술 뜨는 게 되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로 밥 먹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을 잘 작성하려면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잘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고리즘 설계를 할 때는 현재 상태로부터 목표 상태에 이르기 위해 어떤 작업을 순서대로 수행할지를 규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고리즘은 간단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작성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은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알고리즘은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꼭 필요한 과정만 프로그래밍 하는데 기초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 속의 알고리즘으로 비상대피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할지 비상 출구를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우왕좌왕 횡설수설 하지 말고 비상 출구로 나가고 또 좀 더 지혜를 발휘한다면 수건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막고 나가는 것이 연기를 방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하나 더 본다면은 라면 조리법에 대해서 먼저 그 물과 스프, 양파 등을 넣고 물을 끓이고 그 다음에 라면을 넣고 끓이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란이나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 완성을 하고 라면 그릇에
옮겨 담은 다음에 맛있게 먹으면 되겠죠. 이러한 것도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할수록 알고리즘을 잘 작성하게 되고, 그런 연구, 노력하는 것이 알고리즘을 착오 없이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조건이라면은 알고리즘은 입력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입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출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출력이 없다면 소용없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명확성,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결정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결정이 되어야 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의 명령을 내리면 하나의 행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한성, 무한대로 반복한다거나 끝이 없어서는 안 되고 언젠가 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유한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행 가능성.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잘 작성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계가 실행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실행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 알고리즘 조건을 이제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자, 알고리즘은 현재 상태를 입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상태를 출력하는데 그 중간에 처리하는 과정, 이것을 알고리즘이라 하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그 사람의 프로그래밍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원하는 목표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냐,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알고리즘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공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제품을 대기업에서 만들 때, 고등학교 졸업생이 만들 때와 대학교 졸업생이 만들 때, 중소기업에서 만들 때 다 다르겠죠. 이것이 바로 제조 공정이 다르듯이 알고리즘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프로그래밍 능력 그리고 창의성, 아이디어가 좋을수록 알고리즘은 품질이 더 좋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리즘에서 입력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외부에서 입력받고, 입력이라는 것은 바로 문제에 있어서 현재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출력은 정의된 규칙에 따라 수행된 후의 산출물입니다. 출력은 어떤 알고리즘이라는 취지로 프로그래밍된 과정으로 처리된 것의 출력물, 이것이죠. 즉 우리가 원하는 목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조건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우리가 너는 키가 큰 편이지, 그러면 상대는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너 키가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가 키가 큰 것인가, 예를 들어서 150cm가 큰 것인가, 160cm가 큰 것인지, 190cm가 큰 것인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크다 작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하려면 알고리즘 각 단계 명령은 모호하지 않고 분명해야 합니다. 너 150cm보다 크지, 또는 시험을 치면은 85점 이상이지, 이렇게 물어야 되지, 너 공부 잘했지,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따라서 항상 이제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크다, 작다, 빠르다, 늦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도록 앞으로는 평소에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자, 알고리즘 조건으로 우리가 어떤
미러의 한쪽 벽면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출구로 나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때로는 계속 가다 보면 막혀서 출구로 못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못 나가면 다시 되돌아오고 이것을 반복해서 언젠가는 나갈 것이지만 막히는 것을 반복하면 프로그램 실행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안 가도 될 시간 낭비가 많이 일어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단계를 거쳐서 유한한 시간 안에 종료되어야 되고 알고리즘은 답이 없거나 무한으로 반복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행 가능성.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알고리즘은 어떤 명령어를 줄 때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고리즘 각 단계가 반드시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반드시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는 안 되고 A에 3을 넣어라, B에 4를 넣어라, 두 수 합친 것을 C에 넣어라, C에 들어있는 것을 인쇄해라,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단계별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지금 설명으로는 쉽고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사례별로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무궁무진하고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나서 다시 읽어보면 또 고칠 점이 있고 고칠 점이 있고 계속 고칠 점이 생깁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수백 명, 수천 명의 박사들이 프로그램 짠 것도 한 해가 바뀌고 나면 미비한 점을 고칠 게 발견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잘 한다고 했지만 올해 보면 또 미비한 게 있어서 고치고 계속 논리적이고 명확하며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속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리즘 설계를 위한 기본 구조로는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에 쓰이는 기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서도 기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주로 사용되는 기호들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위에 타원형입니다. 타원형은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에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프로그램에서 시작에 한 번, 끝에 한 번, 두 번 쓰이게 됩니다. 두 번째가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은 뭔가 가공하는 것,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에는 전부 직사각형을 씁니다. A는 B 플러스 C, B와 C의 내용을 합쳐서 A에 넣어라. 이렇게 어떤 지시 내리는 것은 전부 직사각형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마른 목골. 이 마른 목골은 선택하는 구조인데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에 바로 마른 목골을 씁니다. yes, no, 주로 예, 아니오를 할 때 이 마른 목골을 씁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아래에 물결 표시로 잘라놓은 종이 모양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쇄하라는 뜻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이 과정에 오면 어떤 결과를 프린트하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 평행사변형.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그 입력과 출력, 이런 것들을 평행사변형으로 표현합니다. 입력하라 하면 입력을 키보드로 입력할 수도 있고 마이크로 입력할 수도 있고 마우스로 입력할 수도 있고 OMR로 입력할 수도 있겠죠.
무엇으로 입력하든 간에 또한 프로그램이 달라지면은 장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입력 또는 출력도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스피커로 출력하거나 모니터로 출력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뭉뚱그려서 그냥 출력할 때는 평행사변형을 씁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는 데이터가 흘러가는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알고리즘의 구조 중에 첫 번째 순차 구조, 다른 한편으로는 직선형 구조라고도 하는데 시간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실행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아래 악보로 본다면 그냥 A, B, C, D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죠. 오른편 그림을 보면은 시작해서 A를 처리하고 B로 가고 C를 가서 D로 가고 끝낸다. 우리 어떤 생활을 비유해 본다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 먹고 교복 입고 책을 챙겨서 학교로 간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차 구조의 가장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실행 속도가 나머지 두 가지에 비해서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없고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 그리고 프로그램 용량이 가장 적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앞만 보고 달리죠. 좌우에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100m 달리기를 가장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도 바로 순차구조죠. 그 다음에 우주선이나 로켓, 미사일 이런 것들이 빨리 가기 위해서 하니까 구조로 말한다면 순차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택구조, 분기형 구조라고도 하는데 조건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실행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아래 악보를 본다면 A, B, C 해서 다시 되돌아와서 A, B 하고 C를 한번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A, B, D로 처리를 하겠죠. 이와 같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용을 다르게 실행하는 구조를 바로 선택구조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본다면 시작해서 A, B, C, D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물어보겠죠. 두 번째 반복인가? 아니다. 처음 내려왔으니까 아니죠. 아니니까 다시 올라가서 C, D를 하고 이제 두 번째 반복인가? Yes. 그러면 끝을 낸다. 다시 말하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A, B, C, D 하고 C, D를 한 번 더 하죠. 즉 C, D를 두 번 처리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선택구조의 특징이라면은 그래도 몇 가지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이 순차구조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합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질수록 프로그램은 복잡해집니다. 생활의 예로 든다면 신호등,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지 달라지죠. 그리고 뷔페에 가면 무엇을 먹을지 내가 선택해서 원하는 것을 골라 먹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내가 선택하지 못하면 오히려 혼동이 되고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게임이 재미있는 것은 바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 없다면 게임은 재미가 없습니다. 아까
자리에서 일어나 학교로 오는 과정을 순차 구조로 했는데 그것을 만일 선택 구조로 다시 표현해 본다면은 아침에 6시인가? 그렇다면 일어난다. 아니면 안 일어나고 7시인가? 그러면 밥을 먹고 7시 반인가? yes. 그러면 학교 오고 no. 그렇지 않으면 뭐 TV를 본다든가 항상 선택 구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yes, no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반복 구조. 반복 구조는 조건에 따라 특정 부분을 반복하여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악보로 본다면 A, B, C, D 한 다음에 다시 C, D를 반복하는 구조가 되죠. 이것을 플로우 차트, 흐름도로 그려보면 오른편과 같이 시작해서 A, B, 그리고 두 번째 반복인가? 아니죠. 첫 번째죠. 아니요. 하면은 C를 처리하고 다시 올라가서 A, B 처리하고 두 번째 반복인가? yes. 그렇죠? 그런 다음에 D를 처리하고 끝을 낸다. 그림으로 단순하게 보니까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일 처리에 대해서 이 내용을 A, B, C, D 대신에 일 처리하는 것을 적어놓고 이렇게 나누어 순서도를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순차구조, 선택구조, 반복구조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삶을 효율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반복구조의 특징을 알아보면 첫째, 복잡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할 것을 반복구조로 해버리면 횟수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의해 종료되도록 작성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하고 끝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끝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어떤 과정을 수행하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수행하다가 조건을 만족하면 빠져나와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수업할 때의 시간표를 잘 보면 한 학기 동안 거의 매일 시간표가 같죠. 1교시 언제 시작해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또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오전에 4시간 수업하고 점심 먹고 5교시 6교시 수업하고 청소하고 7교시 수업하고 방과후 수업하고 매일 반복이 되죠. 그래서 시간표는 간단하게 한 장을 붙여놨지만 6개월 동안 그것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6개월 동안 서로 다른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하는 것. 우리가 밥 먹는다라고 말을 간단히 하지만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밥 먹는 것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서 입에 넣고 숟가락을 놓고 다시 젓가락을 들고 반찬 집어서 입에 넣고 또 젓가락 넣고 숟가락 들어서 국을 떠서 입에 넣고 숟가락 넣고 이것을 배가 부를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식사하는 것도 반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양치질 하는 것도 반복입니다. 위, 아래, 뭐 예를 들어서 10번, 20번 반복하고 다시 오른쪽 위, 아래 반복하고 그죠? 이것을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또 내일도 반복하고 그래서 반복 구조는 바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전략이라면은 교과서에 소개해 놓은 바와 같이 두 가지로 예를 들어 놨는데 108쪽에 보면은 욕심쟁이 기법, 109쪽에서는
나누어 풀기로 되어 있는데 먼저 욕심쟁이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욕심쟁이 기법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고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여 해답에 도달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하는 것. 이것을 반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욕심쟁이 기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값이 1,400원이고 손님이 2,000원을 지불했을 경우에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얼마짜리를 얼마 내줘야 될까? 500원짜리 한 개, 100원짜리 한 개를 내어줄 수도 있고 100원짜리 6개를 내어줄 수도 있겠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 500원짜리 한 개, 100원짜리 한 개를 내어주는 것을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뭐 사과가 한 5개 있다고 할 때 사과 먹는 방법 하루에 하나씩 먹는다고 할 때에 누구는 제일 맛있는 사과부터 먹는다. 오늘 제일 맛있는 거, 나머지 중에 내일 제일 맛있는 거 이렇게 5개를 먹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제일 맛없는 것부터 먹을 수도 있겠죠. 오늘 제일 맛없는 것, 내일 제일 맛없는 것, 그 다음날 나머지 중에서 제일 맛없는 것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사과 5개는 똑같은데 누구는 가장 맛있는 사과를 5개 먹었고 다른 사람은 가장 맛없는 사과 5개를 먹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 설계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누어 풀기를 보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여기서 최고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게 인쇄가 잘못됐는데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풀고 최종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나누어 풀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수학에서 많이 푸는 방정식 풀이 방법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는 것을 풀려면은 예를 들어서 절대값 x-2 절대값은 3이다 라고 한다면은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x-2는 3 또는 x-2는 마이너스 3 두 가지를 풀면 되겠죠. 그럼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 수학을 푸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생활도 여러분들이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한꺼번에 해결하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해답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 중에서 하나하나 시간을 두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나누어 보면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알고리즘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알고리즘이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규칙에 따른 절차나 과정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규칙에 따른 절차나 과정, 이것을 알고리즘을 좀 더 잘 만든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구체적이고 세분화할수록 더 알고리즘을 잘 만드는 것이 되고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나 로봇가 정확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본인이 하는 동작 하나하나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기계로 하여금 나 대신에 할 수 있도록 내가 프로그램을 짠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세분화하는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기본 요소는 순차구조, 가장 빠르고 용량이 적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선택구조, 편리하고 다양해지는 반면에 프로그램 용량이
많아질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반복 구조. 이 반복 구조는 복잡한 프로그램을 하여튼 간단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